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메신저 이소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문득 커피를 내려 먹다가 제가 너무 유튜브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죠? 사실은 제가 좀 고민이 많은 게, 저는 편집 중인 영상이 정말 한 50개도 넘어요. 되게 진지하게 강의처럼도 찍어봤다가 재미가 없어요. 뭔가 제 유튜브는 좀 민낯 아니면 리얼함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밑에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 좀 강의처럼 찍은 게 편집할 때 제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꼭 올려야 돼요. 설날 안에 올리고 싶어요. 제가 판화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2시간짜리 영상도 지금 편집 중이고, 한옥에 살고 있는 컬렉터 선생님네 집에 가서 찍은 건 여름부터 편집 중이고 아침이어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체육경 전시를 친구랑 봤는데 그것도 정말 재밌거든요. 왜냐면 운전하면서 또 막 수다를 떤 게 있어요. 그것도 편집 중이고. 근데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편집할 시간이 없을까 생각을 했더니, 제가 하루에 꼭 책을 1시간에서 2시간 읽고 싶은데 그럴 때는 편집을 못할 때도 있잖아요. 전 모든 걸 하루에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정말 책상이 난리랍니다. 전 매일 책을 사요. 이유는 매일 궁금한 것들도 많고, 사실은 저처럼 강의를 하거나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거나 책을 쓰는 사람은 직접 강의를 들으러 갈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줌 강의로, 예를 들어 뭐 작년에는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에 관련돼서 한강씩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도서관 강의 신청해서 들어봤고, 가장 궁금할 때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창고가 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궁금하면 저는 오늘 책을 바로 시키고 저녁에 받고 읽고, 너무 궁금하면 이북을 빨리 삽니다. 그렇게 하는 편이어서 거의 매일 책을 2-3권씩은 돌려 읽으면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간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문득 오늘 오전에 제가 요즘에 내가 읽는 책이 뭐야 하고 이렇게 봤더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이소영의 미술 책방을 만들었잖아요. 아직 많이는 안 하고 있지만 일단은 그래서 한번 소개해 봅니다. 첫 번째는 아주 사자마자 바로 반 이상 읽었어요. 거의 다 읽었는데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중세를 오해하는 현대인에게. 제목이 정말 좋죠? 우리는 진짜 많은 것을 오해하고 살면서 또 어느 순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현대미술도 잘 모를 때는 오해를 하고, 잘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좋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중세를 오해하는 현대인에게는 어디지? 이게 어딜까요? 서해문집에서 나왔습니다. 서해문집도 좋은 책을 상당히 많이 내죠. 근데 이 책이 두껍지가 않아요. 중세를 이야기하면서도. 그래서 아주 책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읽기 너무 재밌는 책이에요. 남종국 교수님이 지은 책이고, 원래 띠지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띠지를 안 좋아하거든요. 제 책에도 띠지가 있는데, 미술에게 말을 걸다 띠지가 있는데 띠지를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것도 사실 자원 낭비가 아닌가. 띠지는 서점에 가면 나 잘 보여야 돼, 사람들한테 나 잘 보여야 되니까 나 좀 사줘, 이런 느낌으로 있는 존재 같아요. 그 띠지 안에는 대부분 작가의 얼굴이 이렇게 있어요. 뭐 무슨 교수, 어디 대표. 근데 저는 사실 띠지만 많이 안 해도 종이가 많이 절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띠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갑자기 생각나서 한 말이에요. 중세에 대해서 저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평생을 살면서 오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할수록 중세시대는 너무 재미난 시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종교 때문에 우리가 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중세시대와 실제 중세시대가 얼마나 다른지 편하게 읽어보시면 좋아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은 이렇게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고 얘는 없잖아요. 그 이유는
저는 하루에 반신욕을 30분씩 하는데 반신욕 할 때 읽는 책에는 스티커를 붙이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접어 놓습니다. 전부 다 접어놔요. 저는 이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지하철에서 읽는 책이나 어디 잠깐 카페에서 읽거나 집에서 읽을 때는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 놓을 수 있어요. 옆에 붙이고 여기다 붙이는데, 이유는 여기다 붙이는 거는 그냥 기억 남는 거, 이 위에 붙이는 거는 한 번 더 꼭 내가 생각해 볼 문제들, 그렇게 붙입니다. 일단은 중세를 오해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좋았던 게 길지 않아서 쉽게 읽히는 이유가, 이것이 아마 원래 연재했던 칼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다시 이렇게 쓰셨는데, 작가들이 연재를 하는 이유는 각 잡고 글을 쓴다기보다 한 달에 한두 편씩 연재를 해놓으면 나중에 그것이 책으로 출간될 때 조금 더 연결성이 부담이 없거든요. 저도 그래서 연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괴로운 건 술을 먹다가도 갑자기 집에 가서 마감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데 보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좀 힘들죠. 제가 여기서 재밌었던 부분은 참 많지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제가 이 책만을 다 설명할 건 아니니까 책 사냥꾼 부분 지금도 너무 기억에 남아요. 중세시대에 책 사냥꾼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22쪽 보시면 작가는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요즘 세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중세시대로 넘어가요. 대부분의 글들이 비슷한 구조더라고요. 그러면서 뒤로 갈수록 어떠한 쿵 하고 우리에게 사실을 알려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질문을 꽝 던집니다. 그런 방식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책의 방식이어서 쉽게 좀 편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와닿았던 건, 오늘날에는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논리가 균형 잡힌 학문 생산을 어렵게 만든다면, 중세 유럽 사회에서는 종교적인 편견이 학문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중세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신학 이외의 학문을 등한시했다. 특히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학문을 이교적이라는 이유로 배척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반신욕하면서 줄을 못 그었는데,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부활하기까지는 그 후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첫 발걸음을 내디딘 사람은 14세기 이탈리아 출신 인문주의자 페트라르카였다. 이 페트라르카를 필두로 어디서 책 사냥이 일어나냐면 바로 수도원이었어요. 수도원에만 아주 예전 고전 작품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수도사들이 특별히 책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수도사들은 당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었고, 마침 수도의 회칙 또한 독서와 필사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하루의 일과로 필사를 해서 이제 그들은 기계적으로 키케로, 베르길리우스, 루크레티우스 등 고대 작가들의 책을 필사를 해서 보존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고전 인문 도서를 찾기 위해 책 사냥꾼들이 수도원을 찾아가서 이런 로마 건국사, 아르키아스를 위한 변론, 이런 것들을 구해와서 다시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을 사냥한다라는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폭력적으로 보이겠지만, 우리는 오로라를 보러 가는 사람들, 오로라가 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로라에도 헌터라는 단어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사냥한다라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고, 어떻게 보면 저도 좀 알려지지 않은 미술 작품들을 찾는 걸 좋아하니까 미술 사냥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냥하고 사시는지, 그것이 꼭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에 있어서 무엇을 사냥하면서 살고 계신 삶인지 좀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 바로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가짜뉴스. 중세시대에도 전염병에 대해서 가짜뉴스가 퍼졌고, 보이지 않는 그런 병들을 너무 무서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언론과 다르지만 그때도 나름의 언론이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은 아주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두 책을 같이 소개를 할 텐데,
저는 정말 책을 매일 많이 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림 사는 것만큼 책을 많이 사서 집에 뭐 책장도 아시겠지만 막 3단 책장이 있고 그런데 요즘에 제가 편집자 K였나? 그분 유튜브를 보다가 이 책을 알게 됐어요. 제 인스타에도 올려서 이 작가 형제에 대해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정말 안 써져요. 글 쓰는 게 가끔 어렵답니다. 근데 이 카렐 차페크라는 작가가 체코의 작가입니다. 체코 출신 유명한 작가 너무 많죠. 카렐 차페크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산문을 너무 잘 써요. 힘 빼고 쓰는 그런 산문. 하지만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근데 요거는 소설이고요. 평범한 인생이라는. 요거는 어제 제가 다 읽었던 로줌 유니버설 로봇입니다. 이건 희곡이에요. 희곡. 리어왕처럼 쭉 이렇게 대본집을 읽는 건데요. 일단은 이 카렐 차페크는 3남매가 있어요. 요세프, 그다음에 누나 헬레나까지 있는데 체코에서 살면서 희곡, 그다음에 일러스트, 신문, 평론, 소설, 에세이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많은 것들을 창조해낸 가족이에요. 근데 그중 카렐 차페크는 글을 쓰고요. 요셉 차페크는 그림을 그립니다. 실제 이 표지의 이미지가 형 요세프 차페크의 그림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피카소 같고 솔직히 말하면 피카소 같지 않고 페르낭 레제 같죠. 이 그림은 큐비즘 같이 보이지만 체코의 화가들도 입체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체코 큐비즘 운동을 하는데 이 체코 큐비즘은 사실은 뭐 나중에 더 자세히 선생님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술보다는 건축이라던가 좀 다른 분야에서 더 많이 활성화를 띄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요세프 차페크의 그림들이 너무 재미가 있어서 안 그래도 요즘에 좀 글을 쓰고 있는데 형제가 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정말 사이 좋은 사진들도 많고 안타깝게 동생 카렐 차페크가 먼저 죽고 형 요세프 차페크는 수용소에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시신을 찾지 못합니다. 마지막 남은 누나가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가 결국엔 누나 역시 나치의 그런 강압에 의해 죽게 돼요. 저는 이번 달에 카렐 차페크랑 요세프 차페크가 너무 좋아서 이 둘이 쓴 책을 다 샀어요. 일단 그런 식으로 한 작가 좋아하면 책을 모으는 편인데 중고로도 사고 그러면 조금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엔 없지만 이 두 사람이 함께 쓴 정원가의 12달 그리고 개와 고양이와 삽니다. 요런 산문도 샀는데 평범한 인생은 이 책을 읽다 보면 정말 와닿는 구절이 많아서 저도 막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읽었는데 이렇다 할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의 삶도 소설이 될 수 있을까? 기록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우리는 누구나 하는데 이 소설을 읽으면 이 세상에 평범하지 않은 삶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편하게 읽기에 아주 담백한 그런 소설 같고 이거는 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어저께 그저께 읽고 거의 멍했는데 우리가 로봇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죠. 근데 그 로봇이란 단어를 사실 카렐 차페크와 요셉 차페크가 만들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동생 카렐 차페크가 책을 썼지만 로봇이란 단어는 형이 만들었어요. 이거를 동생이 옥스퍼드 사전에 얘기를 해서 이거 우리 형이 만든 단어야 라고 또 정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100년 전 1920년도에 만들어진 단어예요. 로봇이. 지금은 우리가 로봇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지만 100년 전에 들었을 때는 어땠을까? 그리고 이 책은 정말 충격적으로 인간이 로봇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나서 점점 로봇이 인간을 말살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살아남은 인간에게 로봇들이 어떠한 비밀을 알려달라고 막 하죠. 예를 들어 그 부분이 좀 저는 어떻게 보면 슬펐는데 이걸 뒷부분을 얘기해 드려도 되나? 마지막에 제가 조금 와닿았던 게 이 로봇들이 마지막 남은 인간을 찾아가서
사람들은 삶의 비밀을 알고 있다. 우리에게도 그 비밀을 알려달라.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슬펐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로봇 같고 로봇이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로 카렐 차페크도 퇴근하고 집에 가는 무기력한 노동자들을 보면서 로봇의 이미지를 떠올렸대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 요즘에는 가상의 모델들도 있고 우리가 가상현실에서 많이 놀잖아요. 전 거기서 아직은 잘 안 놉니다만 가상의 지구의 땅을 사고팔고 그런 시점에 100년 전에 이 로봇이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이 희곡에서 로봇은 어떤 모습인지를 한 번쯤 꼭 생각해 볼 만한 책이 아닐까. 그래서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마지막은 미술 글쓰기 레시피인데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침엔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미술 글쓰기는 그냥 글쓰기와 좀 다르잖아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참 오랜 시간, 짧지는 않은 시간 미술 관련 글을 쓰고 있는데 정말 잘 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쓰고 싶은데 그렇다고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글이 쓰고 싶을 땐 쓰고 싶지 않을 때는 먹는다. 마음에. 내 마음으로 글을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에 나와 있는 글쓰기 책을 제가 많이 사봤거든요. 이유는 잘 쓰고 싶어서. 근데 읽다 보면 결국에는 그게 정답은 아닐 수 있으니까 좀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문장으로 시작해라. 마무리는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조언도 있고 되게 좋은 책들도 많았는데 제가 이 책이 너무 도움이 됐던 건 아주 세부적으로 초보가 미술에 관련된 글을 쓴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줘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여기 보면은 저는 목차를 먼저 보고 저는 2번을 궁금해서 봤어요. 89쪽.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글의 몸통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글이란 것은 시작 부분이 있고 전개하는 부분이 있고 마무리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글의 계율을 짜야 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으나 이것이 독자들에게 친절한 글쓰기였나? 반대로 이거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마도 이 정민영 선생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저는 아트북스 대표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안 거실 수도 있습니다. 뭐 회사에 누가 대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근데 이렇게 아주 글의 개요와 구성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셔가지고 미술에 관련된 글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좀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표지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제 책들은 다 명화가 표지인데 이런 좀 일러스트로 표지가 나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표지도 너무 예쁘고 저도 틈틈이 좀 읽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소영의 미술 책방은 좀 다른 형식으로 러프하게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자꾸 자막을 예쁘게 넣고 꾸미려고 하니까 편집에 부담이 돼서 유튜브를 일처럼 하고 싶지 않은데 언제 편집하지? 이러면서 50개 넘게 임시 저장 중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꼭 다 할 테지만 때로는 일이 일처럼 느껴지지 않게 그냥 얘기하는 영상? 자막도 깔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딕션이 좀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올려놓으면 저처럼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책을 상당히 많이 사서 막 쌓아놓고 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 책을 선택하실 때 조금이라도 팁을 얻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